이건 삼성에서 최근 개발하고 있는 나노 슈퍼 반도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중간과 아래쪽에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직접 회로들이 보이고 아래에서 발생한 뜨거운 열이 위에 있는 쿨링 시스템의 방열판을 통해 차갑게 식은 후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애플에서 얼마 전 발표한 M1 반도체인데 앞서 본 삼성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가 아니고 사실은 이건 메모리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 최대 제철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제철소인 포스코 광양 제철소의 사진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멋진 이미지는 지금 미국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대부분 사람들도 저처럼 처음에는 이걸 반도체로 착각했고 또 그 외 이 이미지를 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아주 길게 소개를 한 적이 있던 사진인데 미국 나사에서 촬영한 우리나라 김 양식장 위성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온라인에 올려진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또 혹시 이거 반도체 아니냐고 했었던 사진인데 우리의 이 김 양식장 사진을 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우유에다 에메랄드를 풀어놓은 것 같은 저 바다색도 너무 좋아했고 또 바다 위에 저렇게 반듯반듯 예쁘게 김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 또한 무척 신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항공사진과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요즘 나온 지도 중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렇게 땅의 지리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3D 릴리프 지도입니다. 이걸 보면 왜 어떤 나라들은 그런 역사를 가졌고 또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가졌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서유럽의 지도인데 저기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냥 서유럽 전체 중 가장 넓고 비옥한 평야를 거의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까지 국토의 아래 위 모두 있습니다. 저렇게 풍부하게 땅과 바다에서 식재료가 들어오니 프랑스에서 요리가 크게 발달하게 된 것도 또 옛날부터 프랑스가 가장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조금 보입니다.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 하면 맨날 중원 하는데 그게 바로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주 넓은 평야 부분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도 그랬고 또 5호 16국 시대 때도 그랬고 다들 저기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중국사의 전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잠시 저길 차지한다고 해도 위에서 또 뒤에서 기회를 봐 빈집털이를 쉬지 않고 들어오는 바람에 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평야가 넓고 땅이 비옥해서 사람이 털을 잡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북경도 상해도 모두 다 저기 중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이게 우리 한반도 지도입니다. 원래 하느님이 땅을 만드실 때 여기는 사람 살라고 만든 땅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땅이 막 화가 나 있습니다. 특히 저기 서쪽으로 흐르는 거대한 산맥을 보면 마치 앞서 본 중국의 중원 같은 경우는 살이 두툼하게 오른 가자미 구이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 한반도는 크기도 작은 앙칼지게 생긴 작은 생선을 구워놓고 먹으려고 보니 안에 자기 몸 크기만한 호랑이 뼈가 떡하니 들어있는 것처럼 땅이 정말 강합니다. 게다가 땅이 저렇게 험하고 거칠게만 한 것도 너무 무서운데 여름엔 사우디 뺨치게 겁나 덥고 또 겨울엔 여기 사진처럼 그냥 시베리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데서 5,000년이나 털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이 만만할 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우주 사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허블 이후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아주 비싼 최첨단 초고성능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간 후 연일 멋진 사진들을 지구로 송출하고 있어 요즘 그 사진들 보는 즐거움이 큽니다. 허블 망원경이 1990년에 우주로 올라갔으니까 딱 그때 수준의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라간 신형 제임스 웹 망원경의 경우 길이가 대략 14m 되는 망원경을 만드는데 무려 14조 원이나 쏟아 부었을 정도로 카메라를 비롯해 그 촬영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즉 우리는 14조 원짜리 카메라로 찍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의 초고화질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는 것보다 이런 걸 즐기는 게 진정 사치가 아닐까 싶고 또 우리 시대가 주는 그 최첨단 과학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입니다. 보정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 원본 우주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여러 컬러들은 주변 행성이나 은하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가스들 때문에 각각 핑크나 블루 또는 녹색 등 다양한 컬러로 주변 우주에 번지고 있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제임스 웹 이미지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우리 지구에서 약 7,000광년 떨어져 있는 곳, 즉 빛의 속도로 7,000년 정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수리성운이라는 곳의 사진인데
저 가스 구름 안에서는 지금도 많은 수의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게 30년 전 허블이 촬영한 창조의 기둥이고 이게 올해 제임스 웹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한 사진인데 왼쪽 과거 저화질 허블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마치 안개처럼 보였던 기둥 주변의 뿌연 구름들이 이번에 고화질 제임스 웹으로 보니까 전부 다 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내부도 너무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촬영이 되어 창조의 기둥과 그 뒤 배경에 보이는 일일이 셀 수도 없는 수의 별들만 보고 있어도 새삼 이 세상이 너무도 신비롭게 느껴지고 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도란 것은 원래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지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발명품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지도라는 도구를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시대에 맞게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큰 회사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트위터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크며 또 전체 온라인 세계 중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버리면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지면서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온라인 세계의 지형이 한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게 되니까 어떤 사람 둘이서 그걸 극단까지 밀어붙여 정말 엄청난 일을 벌여버립니다. 영국 최고 대학의 지리정보학 교수인 제임스 채셔와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수석 편집 디자이너인 올리버 오버티가 전 세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정말 획기적이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이라는 제목을 가진 아주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지도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나온 한국판 역시 엄청나게 세련된 디자인에 금박까지 새겨넣어 마치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훌륭한 디자인 작품처럼 생긴 책인데 이 지도책의 제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인 이유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걸 눈에 보이는 지도의 형태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지도는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비밀 문건의 집속탄 투하 기록을 바탕으로 남베트남 주변에 아직 터지지 않고 남아있는 집속탄의 분포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점들이 모두 집속탄 투하 지점들인데 4발 중 1발이 불량으로 터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1968년 1월 21일 새벽 남베트남 캐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자 미 국무부가 군 역사상 가장 큰 폭격 작전을 승인했는데 그게 바로 나이아가라 작전입니다. 1월부터 3월 사이 전투 폭격기가 무려 24,000회나 출격했고 B-52 폭격기 또한 2,700회나 출격하면서 총 10만 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한 지점들을 색깔에 따라 각각 1, 2, 3월 투하 지역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베트남 전체에 얼마나 많은 폭탄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로 빨간색이 짙을수록 반복적으로 더 많은 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산속을 포함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모조리 폭탄으로 뒤덮였던 당시 참상이 이 지도 한 장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건 과거 노예 무역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총 1250만 명이 넘는 그때 붙잡혀 노예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최초 어디에서 출발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해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압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출발해 브라질의 그 절반 가까이가 떨구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에 가보면 남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완전한 흑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불과 200여 년 전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책에서는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무려 4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그걸 정리해서 각각 방대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총 60개의 컬러 지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 역사적 흐름을 여러 다양한 주제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1945년부터 핵무기의 개발 및 관련 사건에 따른 우리 지구의 종말 시계도 함께 예측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 빙하의 움직임의 속도 변화 또한 각각 보기 쉬운 컬러와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도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장은 바로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라는 제목을 가진 장인데 미켈란젤로부터 폴 고갱 그리고 피카소와 뭉크, 클림트까지 총 88명의 우리 인류가 낳은 천재라고 불리던 예술가들이 그들의 대표작을 완성한 것이 몇 살 때였는지를 정리한 지도입니다. 예를 들면 피카소의 경우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 고작 26대였고 미켈란젤로의 경우 그 유명한 시스타나 성당 천장 그림을 완성한 나이가 37대로 무척 젊은 나이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고야의 경우 69세가 되어서야 인정을 받게 되었고, 르네 마그리트 역시 65세 때 사람의 아들 작품을 통해 크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에드워드 호퍼 역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대가의 자리에 오른 것이 60세 때였습니다. 또 한편으론 왼쪽 끝에 보이는 뉴욕의 천재 스트리트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경우 불과 21살 때 그의 아이돌이었던 앤디 워홀과 함께 이미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고작 27살 때 마약 중독으로 사망해버렸고, 그와는 달리 앞서도 소개했던 피카소의 경우 26세 최고의 스타의 자리에 올랐지만 무려 91살까지 살며 아비뇽의 처녀들과 같은 유명한 작품들 외 우리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작품을 포함한 무려 14,000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장을 마지막 이야기로 고른 이유는 그 88명의 천재 예술가들의 오름과 퇴장에 대한 데이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패턴이 없습니다. 즉 어릴 때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고 70이 가까운 나이에 드디어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으며, 또 바스키아처럼 20대 초반에 세상으로부터 지금의 BTS에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관심과 부를 선물 받았음에도 그렇게 유명해진 지 불과 몇 년 만에 마약 중독으로 자기 아파트에서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몇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홀로 외롭게 싸워가며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섣불리 실망하거나 또는 함부로 자신의 삶이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정말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예술가들의 지도에서도 그렇고, 또 마키아벨리같이 어린 나이 때부터 최고의 외교관이 되어 성공하려고 했고, 그게 잘 되려다가 중간에 안 되자 그걸 한번 만회해보자고 영혼을 갈아 넣어 쓴 군주론이라는 최고의 책까지 써서 왕에게 헌사를 했지만 개무시당하며 나이 50이 넘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고향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갑자기 방송작가로 활동하게 되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아주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가 있는가 하면 최고의 철학가라고 불리지만, 사실 자기가 살던 동네인 퀘니스베르크에서 100km 이상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일평생 여자 손도 잡아본 적 없는 역대급 못쏠 집돌이 칸트의 삶 또한 그 명성에 비해 그리 행복한 삶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근대 최고의 화가로 불리며 그림 한 점당 6천억 원 또는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최고로 비싼 그림들을 남겼지만, 살아생전 평생 가난과 정신병 때문에 고생했고 언제나 혼자였기에 사무칠 정도로 외로웠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그림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단 10년간 무려 2,500점이나 그렸지만 그중 생전 판매한 작품이 단 한 점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화가 고우 역시 그 명성에 비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세상을, 그리고 특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낮춰보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하며, 반대로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또는 아직 내 노력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외롭고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하루하루 쏟아부은 그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절대 낭비되지도 않고 고스란히 내 안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또 아무도 몰라주어도 내가 알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4월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또 5월에 피는 꽃도 있는 것처럼 재능보다는 일단 꾸준함을 무기 삼아 계속 정진하면 너무 늦지 않게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신을 다독이고 응원하면서 그게 뭐든 지금의 그 노력을 지치지 말고 계속 더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